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행정관리사 3급 시험 문제 중에서 2차 또는 1차 두 번째 과목입니다. 그래서 조직인사론의 34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촬영했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얼마나 했었는지 대면 강의를 한다면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반문하면서 따라오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봤듯이 34번 문제는 다면 평가제도입니다. 여러 면이라 그랬죠. 형적 면만이 아니라 상하 좌우면까지. 따라서 상관이 부하를, 부하가 상관을, 동료가 동료를, 또는 바깥에 있는 제3자, 민원인에 의해서 공무원을 평가하는 부분까지를 반영하는 가장 민주성, 형평성 고려한 평가제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죠. 첫 번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민주성을 확보한다, 맞고, 두 번째, 고객 중심적인 충성심 강화에 기여한다. 이게 바로 외부에서 고객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 세 번째, 행정 집권화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집권화가 아니죠. 오히려 분권화가 될 수 있겠죠. 네 번째, 감독자의 리더십 발전에 기여한다. 장점만 보면 그런데 단점이 또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는 단점에 대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감독자들의 인기 전략, 인기 투표로 전환될 수 있고, 또 한편은 감독자들의 리더십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부하들 눈치 보는, 쉽게 말하면 점수 잘 따기 위해서 부하들에게 맨날 좋은 말만 하고 밥 사주고 술 사주면 그 조직은 허물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 내려가겠습니다. 이어서 40번 문제. 동기부여 이론의 하나인 공정성 이론에서 동기부여, 그러면 무엇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인간관계론적인 부분, 또는 불만 요인과 만족 요인, 이런 것들이 먼저 머릿속에 생각이 나면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되겠죠. 공정성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공정성의 감소를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비교 대상을 변경하고 결과를 변경하고, 또는 자기 자신의 투입이나 결과에 대한 왜곡. 그러나 자기 실현, 그러면 이거는 말이 다른 거죠. 개인 스스로 달성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공정성 이론에서는 거리가 조금 멉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넘어가서 컴퓨터가 움직이네, 모니터가. 됐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인간관계라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은, 방금 내가 인간관계론 검역을 했었죠. 첫 번째,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본다. 이것은 고전주의 이론입니다. 인간은 오직 합리적 경제인이다. 오직 돈 벌기 위해서, 또는 목표 생산 달성만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야말로 인간의 가치, 존엄, 인간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겁니다. 2, 3, 4번은 맞고요. 그것이 촉발된 계기가 메이어에 의한 호손 공장의 실험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됐죠. 다음 43번 문제입니다. 중앙인사기관의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 얻는 장점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중앙인사기관의 독립성을 주고 준입법, 준사법적 권한을 갖게 되면 외부로부터의 어떤 간섭, 제지 또는 통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독립성을 준 거거든요. 그럼 인사행정 통제가 용이하다, 그러면 이건 오히려 중앙행정기관 자체 내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통제한다고 본다면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외부에서 또는 정부에서 또는 국회에서 직접 통제하거나, 이를테면 지인이나
학연 또는 인간관계로 인해서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독립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장점이 아닙니다. 여권주의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또한 행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의 개입이 오히려 어렵다. 1번과 4번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 45번 문제입니다. 현대 인사행정의 방향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 적당한 것 이런 의미죠. 현대 인사행정은 그야말로 능력과 실적 위주의 적재적소의 인재를 배치해서 평가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번입니다. 능력 개발과 변동의 적응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이 능력은 개인의 능력과 조직 전체의 능력을 포함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을 보낸다 그랬죠. 다음 48번 문제입니다. 조직의 목표가 성취되었거나 달성되었거나 이 말이죠. 실현될 수 없을 때 조직이 새로운 목표를 찾아 내세우는 것, 목표의 승계라고 했습니다. 이어받는다. 그래서 가업 승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라 그랬죠. 다음 넘어갑니다. 51번 문제. 다음은 근무 성적 평정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근무 성적 평정은 왜 한다? 교육훈련 성적 평가도 근무 성적 평정에 플러스해서 인사고과에 반영되는데 근무 성적은 실제 조직원으로서의 일원으로 행정 업무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그 결과치를 얻느냐, 또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느냐, 그런 걸 포함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앉는 것 그러면 고르면 되겠죠. 거기에서 문제점은 평정의 오류 해가지고 우리가 전문 앞에서 요약 부분에서 보았습니다. 연쇄 효과 첫 번째, 두 번째 집중화 효과 세 번째, 엄격화 효과 네 번째, 관대화 효과 이렇게 보았을 겁니다. 기억이 나야 됩니다. 관대화 효과는 때에 따라서는 다른 용어로도 설명을 합니다. 오류 관련 부분이죠. 여기서 연쇄화는 어느 한 평정 요소가 다른 평정 요소에 영향을 미쳐서 점수를 반영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후광 효과 이런 말로 했었죠. 헤일로 효과. 다음 집중화 경향은 평정자는 모든 비평정자들에게 대부분 중간치 점수를 준다. 왜냐하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때 그냥 뭉텅그려서 준다. 그런 경향을 말하고 엄격화 경향은 평정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정 점수의 분포를 획일적으로 규제한다. 이것은 강제 배분법입니다. 강제로 그냥 딱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한다. 3번이 틀렸죠. 관대화 영향은 분포가 우수한 쪽으로 관대하게 아량을 베푼다. 그런 의미로 정답은 3번. 다음 53번 문제입니다. 조직의 상황 이론에서 상황 요인이 아닌 것은 요인은 즉 변수입니다. 변수. 독립 각각 개별 변수를 뜻합니다.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조직의 구조와 목표죠. 규모는 맞는데 구조가 들어가면 안 되죠. 구조는 관계가 없다. 다음 55번 문제. 구성원의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관리화된 것으로 우리 사회는 흔히 떡값으로 부르는 부패. 이거 지난번 내가 얘기했을 겁니다. 커럽션이라고. 화이트 커럽션. 반설을 해드리면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흑색 부패. 아주 새카맣다. 완전 곰팡이가 피었다. 두 번째는 회색 부패. 그래서 그레이 커럽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백색 부패. 그래서 흑색 부패는 완전히 고질적인 부패를 의미하는데 회색 부패는 조직 구성원의 또는 사회 일원의 다수는 처벌을 원하고 처벌을 해야 된다. 또는 다수는 그 정도면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봐주자, 용서해주자. 이게 반반 정도 이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사회 현상에 이런 부분이 많죠.
과반이 조금 넘거나 조금 모자라거나 할 때는 애매한 부분이죠. 그러나 백색은 그야말로 사회 모두가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떡값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떡값. 그래서 이 떡값도 과거에 권위주의 시대에는 라면 박스, 사과 박스에다가 현금을 가득 채워서 사과 선물을 왔습니다 하고 갖다 주면 그건 떡값이 아니죠. 그건 뇌물입니다. 뇌물. 그런 정도가 아니고 가벼운 부분, 부담을 서로 주지 않는 정도의, 이를테면 명절 때 자기가 모시는 상관에게 뭐 간단한 선물을 했다. 뭐 와인 한 병 가지고 와서 인사를 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빈손으로 못 가니까 남의 집에 갈 때 기본적인 자세를 갖춰서 하는 정도, 그 정도 가지고 뇌물이다 이렇게 몰아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부분이 시험에 한 번씩 꼭 나옵니다. 1차 아니면 2차에도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나면 다음에 문제가 나오더라도 절대 틀리지 않겠죠. 떡값, 그럼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백색이죠. 화이트 커럽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57번 문제. 적극적 모집에 관한 적절한 설명. 적극적 모집은 정기적으로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시험을 실시해서 모집하고, 또 잠재 능력을 가진 우수한 사람들을 지역 학벌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을 골고루 뽑아서 공무원으로 등용하겠다. 그게 곧 적극적 모집입니다. 시험을 공무원 시험을 한 2, 3년에 한 번씩 본다. 그건 소극적 모집이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사람이 줄지 않았거나 또는 줄었는데도 뽑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매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 퇴직돼서 나가거나 또는 기타 사유로 결연되는 자리가 항상 생겨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매년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노량진, 종로 등의 학원에서는 젊은이들이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하죠. 공직이 되기 위해서.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58번. 공무원의 사기. 기를 높여준다. 기분을 돋아준다. 북돋아준다. 일할 맛을 나게 해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사표 내버린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보면 일 못해 먹겠다. 사기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생산고가 떨어졌다. 또는 기타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교육훈련은 개인 또는 조직의 능력 발전을 위해서 해당 직급별로 하위직은 하위, 초급자 과정, 중간 간부 과정, 고급 간부 과정 이런 식으로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다녀와야지만 승진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그랬죠. 다음 넘어갑니다. 63번 문제입니다. 조직과 환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조직은 그 조직 내의 스트럭처 안에 포함된 사람과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환경적 역량 그러면 그 외부적 역량, 해당 조직이 아닌 타 조직이거나 대국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조직은 환경적 영향을 수용하여 그 요구에 맞게 스스로를 변동시킨다. 그게 가장 수능적인 것이죠. 변동되어야지만 발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직은 환경적 영향을 통하여 환경적 지지를 획득하고 환경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가장 현명한 조직이죠. 불확실한 환경에 대응을 잘하는 조직을 우리가 유기적 조직이라고 배웠습니다. 상대적으로 기계적 조직은 기계처럼 맞물려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외부 환경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관료제, 그런 데서 오는 문제점이 많다 그랬죠. 또는 세 번째, 직접 환경에 능동적으로 개입해서 사회의 변동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정부 조직은요. 왜냐하면 대국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정책이 변경,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럼 당연히 틀렸겠죠. 조직은 사회변동에 주역을 맡기는 하지만 직접 간접으로 저항하는 세력으로 볼 수 없다가 아니고 볼 수 있겠죠. 있어야죠. 없다가 아니고 있다. 있어야 한다.
다음 65번 문제. 페이지 넘겨서 현재 229페이지 갑니다. 깜빡 졸면 충돌합니다. 페이지 넘어가도 모르고요. 계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층제, 계급에 따라서 층이 나눠져 있다. 즉 피라미드죠. 조직은 항상 피라미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예. 그러나 오늘날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하부 조직이 굉장히 확장되고 넓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계층의 수는 적어졌지만 계층은 있다. 통합적 조정은 계층적 권위로 특정 지어진다. 권위에 따라서. 그렇죠. 계층의 수는 통솔 범위에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통솔 범위의 원칙. 한 사람의 상관이 적절히 지휘 통제 명령할 수 있는 부하들의 수 그랬잖아요. 세 번째, 계층 간의 분업은 공무원의 능력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관련이 있죠. 3번이 틀렸다. 다음 66번. 행정윤리의 제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행정윤리. 공무원의 채용 과정에서 윤리의식이 높은 사람을 선발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교도소나 다니고 사기나 치고 학교 행실이 엉망진창이었던 사람을 공무원을 뽑는다? 그건 실패하는 정보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공무원을 뽑을 때는 신원조사, 특히나 정부 중앙부처의 공무원을 뽑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두 번째, 공무원의 윤리 수준은 일반 사회의 윤리 수준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회의 윤리 수준 중에서도 가장 도덕성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번은 틀린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3번 문제. 페이지 넘길 때 마우스를 클릭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도 고정된 문제를 보면서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과학적 관리법의 발달과 관계없는 것은 과학적 관리법 그러면 벌써 프레드릭 윌슨 테일러가 나와야 되고 기계적 인간관, 오직 합리적 생산성 이런 쪽에만 목적을 뒀다. 그런 걸 머릿속에 두고 여기를 보면 경영 합리화 운동과 기계공업의 발달에 의해서 대량 생산자로 가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 운동 다 뭐예요? 오직 생산성, 효율성, 목표 달성 여기만 중점이 있고 인간관계, 인간가치 언급이 없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메이어하고 나왔다 그랬죠. 메이어. 그 사람 이름 그대로 엘튼 메이어가 호송 공장에서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 인간관계, 대인관계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랬지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완성된 건 아닙니다. 다음 문제 74번. 관료제의 비판으로 들 수 없는 것은 관료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실적제로 변경된 역사가 있죠. 첫 번째, 지나친 경직성.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초합리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합법성, 법대로만 해라. 그럼 경직될 수밖에 없죠. 지나친 형식주의, 따라서 비능률, 부정부패 비리가 많이 발생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관료제는 항상 정의성을 가지고 물어보는 시험을 잘 내요. 앞에 걸 보다 보면 그러면 정의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착각할 수 있는데 관료제는 비정의성입니다. 비정의성. 고객에게는 무관심하고 오직 관료들에게만 집권을 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 75번 문제입니다. 조직의 분권화의 장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분권화의 단점이든지 아니면 집권화를 찾아내면 되겠죠. 분권화, 통일성으로 업무 효율이 향상된다. 그렇겠죠. 업무를 다 수준에 맞게 나눠서 또 큰 업무를 업무 분장을 시켜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목표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그럼으로써 경비가 절감되고 행정의 중복을 피할 수 있다. 참여의식의 제고, 이것은 오히려 집권화죠. 분권화가 아니고 모두가 참여한다. 참여의식을 높이자. 분권화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참여의식이 분권화고 앞에 세 개는 집권화죠.
짚거나. 78번 설명하면서도 가끔은 읽는 거 말하는 거 사이에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책임 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가. 책임 운영기관. 책임 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이다. 직접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범위 안에 있지 않고 조직이나 예산이나 기타 인사 등에 대해서는 다소 신축성을 두고 독립성을 두고 있는 기관이다. 결과 중심의 예산 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예. 세 번째, 이 모든 사업들은 시장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 그래서 거리가 먼 것, 공사화가 불가능하다가 아니고 오히려 민영화 민관화 공사화가 가능하다 그래야 되겠죠. 4번이 틀렸다. 다음 79번 문제. 감수성 훈련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감수성은 정말 조직원의 일원으로서 일할 맛이 나게 한다. 항상 힘들게 일을 해도 그 이면에는 보상이 따르더라. 이런 조직 만들어 주라는 요구가 포함된 것이 감수성이죠. 따라서 대인관계의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오히려 조직원이 더 활성화해서 생산을 또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율성을 기할 수 있더라.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하자. 집단 형성 과정의 본질을 인식해야 하고, 기능의 본질을 인식해야 하고, 또한 인격을 재구성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대인관계를 좋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이런 의미죠. 근데 4번은 뭐예요? 토론 방법을 함량한다. 이것은 하나의 교육이나 훈련 방법 중에 하나로 토론 방법을 함량하는 겁니다. 물론 감수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토론식의 훈련을 할 수는 있겠지만 토론 자체의 방법을 함량하는 거하고 감수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다음 86번 문제. 고전적 조직 이론에 해당되는 것은 입니다. 고전적 조직 이론, 그러면 프레드릭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을 생각하라 그랬고, 메이오 그 이전 단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을 기계론적으로 봤다. 기계적 인간관. 그렇게 얘기했죠. 3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것은 지문 다 읽어보지 않아도 눈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이제 지금쯤이면. 왜냐하면 한국 행정론과 조직 인사론이 상당히 반복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용어를 이게 뭔 놈이야? 네가 어디서 왔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미 다 봤던 내용들이 중복됩니다. 91번 문제. 조직 혁신의 주요한 대상 변수가 아닌 것은 또 나오죠. 조직 혁신의 상황 요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에 문제는. 근데 지금은 주요 대상 변수 아닌 것은 첫 번째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혁신하기 위한 사람. 그 다음에 그 혁신을 위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과업, 일이죠. 그걸 이룩해내는 데 필요한 테크닉, 기술,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하죠. 기관하고는 조금 조직 혁신, 이 조직 자체는 벌써 이미 기관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 내에서 이루어지니까 2번이 정답. 92번. 조직의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구성된 것.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성 또는 지표. 무조건 무슨 성이라고 교과서에서 봤을 겁니다. 설명할 때도 내가 얘기했고요.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 또는 복잡성, 공식화, 집권화 이렇게 얘기해도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다음 넘어갑니다. 97번 문제. 적극적 인사행정의 방안으로 맞지 않는 것은, 왜 앞에도 적극적 인사행정이 뭐냐 이렇게 나왔죠. 시험을 정기적으로 봐서 유능한 인재를 뽑는다, 또는 전국 어디 지역 관계없이 골고루 인재를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자들을 많이 유인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적극적 인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적재적소에 잘 배치한다. 그런 얘기가 빠지면 맞지 않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
인사경의 집권화로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권을 강화한다. 인사권을 집권화 그러면 이 행정시험에서는요, 집권화, 강제적, 강권을 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일단 의심을 하고 봐야 됩니다. 행정에서는 바람직한 용어들이 아니거든요. 행위가 아니고. 차라리 인사행정의 분권화로 이런 말이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98번입니다. 감수성 훈련의 목적은 바로 대인관계 증진입니다. 1번이죠. 조직과 개인적 차원에서의 대인관계. 99번 근무성적 평정의 용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근무성적 평정은 그 사람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해서 조직 내에서 형평성 있게 인재를 등용하고 승진시키기 위한 것인데 벌 주기 위해서 징벌적 통제수단? 이건 말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100번 문제.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편사항은 없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또는 조직원 간의 갈등은 없는지, 또는 지금 받고 있는 보수가 적정한지 등등을 고려해서 또 교육을 보내는데 장기적인 교육, 이것은 약간은 거리가 있습니다. 반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육훈련이 꼭 사기를 높인다 이런 용어는 아니지만 조직원들이 많이 원할 때는 필요한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사기를 높이는데 기여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태도조사하고 행실조사하고 따라다니면 이건 감시 감독하는데 사기가 올라갈 리가 없죠. 기분 나쁘죠.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녀 입장인데 부모가 계속 감시 감독하고 밥 먹을 때는 허리 펴고 똑바로 앉아부터 시작하면 밥맛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태도조사는 사기를 높이는 방안이 아니다. 다음 101번입니다.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 여기서 2번은요. 공직사유관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하지. 공직을 관직을 마치 개인 것이냐 생각하고 자기 개성에 맞게만 하려고 그러는 그런 욕심을 부리면 공조직에 순응을 못하죠. 사회관과 같은 공무원들의 가치관 보존, 이것은 부패 방지하고는 오히려 부패가 더 발생될 수도 있겠죠. 오히려 2번이 정답입니다. 공직의 부패는 곧 국가의 부패요. 국가의 부패는 곧 국가를 망하게 한다. 뭐 방송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겠지만 107번 문제입니다. 스pan of control, 즉 통솔범위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은 통솔범위. 앞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상관이 지휘, 통제, 명령할 수 있는 부하들의 수. 그럼 명령 통일의 원칙, 그러면 오직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된다. 거꾸로 말하면 조직원들은 한 사람의 상관에게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죠. 그것과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3번이 정답. 다음 넘어가서 115번.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사람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은 정부 관료 중에서 정무직으로 되어 있는 장관 또는 독립외청으로 되어 있는 청장 등은 다 인사청문 대상입니다. 감사원장 역시.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이 제청해서 뽑는 사람을 5명의 위원을 뽑아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면 대통령이 제거하면 그대로 위원으로 선정이 됩니다. 이분들은 4년간 위원회 활동을 하고 중임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로 감사에 대한 전문성이나 법관 경력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많이 운영을 하죠. 이 사람들은 청문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원 사무총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가장 위에 있는 감사원장은 청문 대상이죠.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등등. 그 다음 116번. 실적주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 맞지 않는 것 이거죠.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 기준을 실적과
능력과 실력과 자격과 적성에 맞춰서 하는 제도가 바로 실적주의입니다. 그래서 3번이 아니죠. 정치 지도자들의 통제력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감독을 용이하게 한다. 통제를 용이하게 한다. 앞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어감으로 한번 나왔었죠. 외부의 통제로 보라 그랬습니다. 실적주의는 외부에서 통제 확보를 오히려 어렵게 한다. 다음 118번. 대표 관료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당하지 않는 것. 대표 관료제는 그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인류에 비례해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골고루 인재를 등용한다. 그래서 민주성 형평성이 높다 그랬죠. 근데 4번은 대표 관료제는 사회적 강자 지배들의 이익만을 보장해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사회적 약자층의 이익을 대변해준다. 그러면 맞을 수 있어요. 장애인, 여성, 지역인재. 그렇죠. 사회적 약자 쪽. 4번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원래 또 4번 같은 건 있어서 되지도 않는다. 조직에. 병폐죠. 121번. 다음 근무 성적 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승진 기준으로 제공한다. 평가 결과를 가지고. 그럼으로써 경쟁력을 유발하고 더 활성화된 조직으로 유도하는 것이고 능력 발전할 수 있게 도구로 활용되고 따라서 그 직급에서의 교육훈련 수요, 즉 교육훈련을 보내야 될 대상을 파악하는데 그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그랬는데 앞에도 이런 문제가 유사한 게 나왔었어요.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125번 문제. 조직에 적합하지 않는 말은 뭐냐? 조직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된다. 그래서 요약 부분 설명할 때 조폭 조직도 하나의 조직이다. 사회적 암적 조직이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의식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단위이면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다만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같다. 절대 같을 수만은 없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은 같거나 비슷하거나 같아지려고 하거나 그러나 어떤 사람은 조직의 목표하고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 다만 조직의 리더는 그걸 같아지도록 리더십을 발휘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다음 넘어갑니다. 130번입니다. 조직은 인간을 소외시키는 중간 매체 역할을 하므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하고 조화적으로 가정되어야 한다는 조직 이론, 반조직 이론. 조직에 무조건 흡수되어서 인간을 조직화해버리는 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 악인 암적 존재들이죠. 그러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 인격과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 하에서 조직원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것. 그죠?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138번 TQM이라고 또 나옵니다. 요약 시간에 내가 한번 판서해 드렸을 겁니다. Total Quality Management. 총체적 품질 관리. 총괄 품질 관리. 뭐 등등으로 토탈이니까 설명을 합니다. 또는 뭐 종합 품질 관리. 매니지먼트란 말은 행정학, 그러면 administration, 행정, administration이죠. 매니지먼트, 행정, 관리죠. 인간관리, 헬스, 즉 건강관리, 모든 관리, 매니지먼트라고 표현하죠. 옳지 못한 것 그랬으니까 이 총체적 품질 관리는 단기적 계획이 아니고 장기적입니다. 영구적으로. 조직은 이 부분이 잘못되면 그 조직은 망하죠. 특히 민간 기업 같은 경우. 3번. 다음 139번 문제입니다. 에도크라시 조직의 일종. 에도크라시. 혹시 잊어버린 사람. 에도크라시가 뭡니까? 에도크라시. 제가 판서로 강조해 드리면요.
크라시 그러면 무슨 주의, 그죠?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에도크라시는 곧 임시조직입니다. 임시조직. 조직 업무 활성화를 기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임시로 편성된 조직, 매트릭스 조직, 팀제, 프로젝트, 위원회 조직,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에도크라시, 임시조직이죠. 그래서 임시조직은 시험에 꼭 나온다. 잘 기억하십시오. 왜 임시조직을 만드느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수한 부분, 전문성을 가진 부분을 별도로 팀으로 또는 위원회로 만들어서 움직이는 조직을 임시조직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업무 분야별 조직에 과제별 조직을 결합시켜서 직능 구조와 과제 구조를 연계하는 복합 조직, 그럼 이건 행렬 조직입니다. 행렬 조직. 과제별 또는 직능 구조별 연계하는 형태의 조직을 행렬 조직이라고 한다.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이런 임시 조직이 더 활성화되고 목표 달성하는데 오히려 조직 운영하는 데도 더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다음 넘어갑니다. 143번입니다. 갈등 관리 방법으로 잘못된 것. 갈등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비난하는 쪽도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갈등이 순기능적 역량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직 전체에서. 그래서 약간의 갈등은 조직원들을 긴장시키고, 다만 여기서 잘못된 것은 회피도 갈등의 관리 방법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그 순간을 모면한다 이거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피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또한 사실을 노정시켜야 돼요. 다 공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협력하고 협의하고 토론회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우리 정부 현상이나 국회 활동 등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죠.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면 일단 침묵을 하고 피한다. 또 자기와 관련된, 자기의 정치성과 관련된 부분이, 예민한 부분은 바로 튀어나와서 갈등에 대응을 하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정치에 너무 관심은 아직은 갖지 말고, 사실은 정치가 올바로 써야 되고 올바로 가야 되는 건 다 아는 거지만 자칫 정치하는 사람들에만 의해서 휘둘리다 보면 그 피해자는 모든 국민들입니다. 모든 국민들. 국민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149번입니다. 조직 개념으로 그 구성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조직 구성하려면 우선 사람이 있어야죠. 조직원. 사람. 다음에 그 조직의 목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무슨 일 때문에 우리가 조직이 되느냐. 조폭은 사기치고 공갈치고 돈 뜯어내려고 구성됐다. 마찬가지 거기도 목표죠.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들? 나쁜 사람들만 많이 모여있는 게 조폭이고, 그러나 공식적 구조와 과정을 갖는 것은 조폭이 아니죠. 비공식적 구조 과정이 바로 조폭 집단들이고, 구성원의 갈등이 조직을 구성하는 개념하고, 갈등은 조직이 완성돼서 진행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진행되어 가는 과정 중에 사람들 간에 또는 조직 간에 마찰을 우리가 갈등이라고 그러잖아요. 4번이 정답이다. 다음 넘어갑니다. 152번 문제. 우리나라 행정부패 시정 방안으로 그 필요성이 적은 것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보수를 적정해주고 공무원단체를 육성한다. 지금도 공무원단체가 많이 육성되어 있죠. 그러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한다. 이거하고 행정부패하고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갖도록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 영향은 아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158번이죠.
중앙인사기관의 기능이 아닌 것은 중앙인사기관은 독립성을 띤 준입법,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고 감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감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인사의 전반의 규칙을 제정하고 또한 구체적 사무를 바로 중앙인사위원회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이 있을 때 그 위법성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기능, 이거는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적 기능입니다. 법원의 기능이죠.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소청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자기 직무에 있어서나 개인 생활에 있어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아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이 됐을 때, 즉 해당 조직을 상대로 이 제기를 해서 권익을 찾고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중앙인사위원회에 있다 그랬죠. 있다. 소청은 소청심사위원회에다가 한다. 다음 넘어갑니다. 161번. 다음 우리나라 공무원의 사기를 제어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바로 2번이죠. 조직의 성장과 발전이 되면 나도 좋은 겁니다. 사기가 오히려 올라갑니다. 우리 조직이 그만큼 또는 우리 회사가 그만큼 커졌다. 당연히 대우가 좋아지고 조건이 좋아지고 브랜드 가치가 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장과 발전은 저의 요인이 아니다. 사기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167번. 조직의 원리라고 볼 수 없는 것. 조직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조정의 원리, 전문성의 원리, 다 조직의 원리죠. 강제성의 원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조직에서 강제성을 띈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조폭은 그럴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공조직, 공공조직에서는 맞지 않다. 다음 168번. 비공식적 조직의 특징과 관계없는 것.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 정적. 정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거나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밀려났을 때. 특수적인 경우. 그게 비공식 조직이죠. 그럴 때 탄생하는 게 민간 중심으로 해서 이익 집단화되는 것. 그렇죠? 1차적 또는 파벌적. 자연 발생적, 현실적 조직인데 인위적, 합리적, 그러니까 이것은 공식 조직을 의미합니다. 2번은요. 정답은 2번. 다음 170번. 위원회 제도가 아닌 것은, 위원회 특징이 아닌 것은 이 말이죠. 위원회 제도는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을 종합해서 하나의 안건을 결정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결과물이 좋은 걸 낳을 수는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된다. 신속성이 떨어지죠. 1번. 아닌 것, 그러니까 신속한 업무가 안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책임감도 적다. 1번이 정답입니다. 172번. 집권화의 요인이 아닌 것은 집권화, 조직에 위기가 왔을 때, 능률성을 강화하기 위할 때, 또는 새로운 신생 조직이 탄생했을 때는 집권화가 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안정화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완화되고 했을 때는 집권화가 아니죠. 2번입니다. 172번의 정답은 2번. 분권화의 요인, 그럼 오히려. 자, 175번. 관료제의 역기능이 아닌 것은, 역기능, 관료제의 병폐, 병리, 목표가 전도된다. 왜? 관료가 임의대로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자. 이거 하지 말고 됐어. 이걸로 하자. 그냥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형태죠. 전도된다. 법규를 과잉 준수한다. 초법규적, 초합리성, 이런 말이 관료제에서 많이 쓰죠. 좋지 않은 것이다. 정답은 4번. 법규에 의한 행정. 관료제가 준수해야 될 사항이 바로 법규에 의한 행정입니다. 법대로만 해라, 이거죠. 법을 과잉 준수한다 하는 쪽으로. 정답은 4번. 177번.
행정 통제 가운데 외제적 통제 방법이 아닌 것, 외부에서 통제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내부 통제죠. 그죠? 4번 자율적 통제. 자율적 통제.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것은 3번에 나오는 그것은요, 용어를 아마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정부나 또는 자치단체, 의회 등에서 어떤 특정 업무, 즉 민원인에 대한 민원 업무를 해결해 주거나 또는 그 부분에서 불편 부당한 부분이 발생돼서 갈등이 왔을 때 그걸 직접 조사하고 수사해 주는 기능을 위해서 별도로 운영되는 조직을 우리가 옴부즈만이라고 합니다. 자치단체나 시, 도 등에서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죠. 178번입니다. 현대에서 정실주의를 정당화시키는 이유는 정실주의. 바로 지연, 혈연, 학연 하듯이 우리가 남이가 하듯이 오늘날도 이런 부분이 약간 남아있다. 그걸 정당화시키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봐야죠. 그것은 바로 중대한 정책 변동이나 중대한 정책 추진 또는 급작스럽게 변화돼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완성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 사람을 우선 끌어모은다. 요즘 사건 터진 것들도 보면 주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했다가 거기에 부정비리가 연루돼서 사건이 터지는 경우가 자주 우리 언론에 노출되고 있죠.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7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제한제도의 장점이 아닌 것은, 제한제도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감없이 노출시켜서 그 중에 좋은 걸 채택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안의 범위를 사전에 정해주거나 또는 제안 내용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는 행위. 그럼 누가 하고 싶겠어요? 나는 좋다고 생각이 됐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이지? 그럼 제안을 못 내놔요. 그래서 범위를 제한하거나 경쟁 심리를 조작하거나 하는 것은 장점이 될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2번이 정답이죠. 180번. 공무원의 교육훈련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교육훈련 함으로써 개인의 능력과 조직의 능력, 전체적인 능력 향상과 효율성에 기하도록, 그래야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적어지죠. 근데 정치적 감각을 향상하기 위해서 공무원 교육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이건 잘못하면 큰일 나죠. 공무원 교육원만 가면 전부 정부 여당을 찍으라더라, 아니면 정부 여당을 거부해라더라, 야당이 더 똑똑하다더라 라는 식의 편가르기를 만들면 큰일 날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 잘 지켜져야 됩니다. 법에 근거해서. 다음 187번입니다. 비공식적 조직의 통제 방법에 관한 설명, 적합한 거. 비공식적 조직은 정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민간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때에 따라서는 정적이 되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이익집단화된 조직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협의 토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커집니다. 정부로서는. 그럴 때 그 조직의 지도자를 찾아서 그자와 직접 협조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민주노총, 한국노총, 교원노총, 위원장들 청와대로 오시오. 밥 함께 먹읍시다. 그리고 대통령이 협조를 요구하는 경우를 들어보죠.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188번. 지식정보화 사회가 조직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잘못 설명한 것. 지식정보화 사회. 새로운 조직관리 방식이 요청되면서 계층적 조직 구조가 수평적인 형태로 변한다. 즉 조직의 범위가 확장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넓어진다. 과거보다는 신축적이고 유연성을 띨 수 있는 대신에 다른 조직과 상호 협력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188번에 2번이 정답이죠.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이 더 가속될 수 있다. 194번.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잘못된 거.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다. 정당이나 정치인에 직접 지지를 하거나 응원하는 것은 안 된다. 뭐 간접적으로 개인이 하는 건 관계없겠죠. 세 번째,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규범을 지켜야 한다. 거시적인 입장에서는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단 예외가 있어요. 선거직, 선출직이죠. 또는 정무직,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은 정치 가담이 가능합니다. 선거로 뽑은 사람들도. 3번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모 교수가 정치에 대해서 엄청 비난도 하고 청와대 요직이 있었고 그러다 요즘은 뭐 자녀 가족 문제로 사법적 괴로움을 받고 있죠. 197번. 제도적 부패, 시스템 커럽션. 아까 내가 판사해주면서 화이트 커럽션, 그레이 커럽션, 블랙 커럽션 했던 것처럼 부패를 우리가 커럽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도적 부패, 그럼 그 위에다 딱 하나 써놓으세요. 제일 좋은 게 뭐냐?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고질적 부패를 얘기합니다. 이런 과거부터 쭉 있어왔던 이런 고질적 부패는 조직원들이 마치 부패가 아니냐,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왔었으니까 이렇게 가는 부패가 고질적 부패거든요. 이런 것은 강력한 외부 통제를 하고 행정규범을 통제 강화해야 되는데 3번은 뭐예요? 외부 통제 없어도 부패가 줄어든다? 절대 그럴 수 없겠죠. 3번이 틀린 겁니다. 따라서 제도적 부패가 있는 조직은 내부 고발자가 눈치를 보거나 없어요. 휘슬 브로잉이 없어진다. 누가 눈치 보느라고 이거 고발하겠어요? 조직원들이 전부 한 통속인데. 그렇죠? 3번이 정답. 198번. 근무 성적 평정의 합리적 용도와 거리가 먼 것은 바로 감독자의 권위 강화입니다. 권위 강화하는 것은 평정의 합리적 용도하고는 관계없죠. 평정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실력, 결과물, 이걸 보고 평가하는 것인데, 오직 감독자가 부하 직원들의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죠. 다음 넘어갑니다. 이거는 조금 더 넘겨서 210번 보겠습니다. 대표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대표 관료제. 지역 인재를 골고루 뽑아서 공직에 임용하도록 한다는 전제. 특정 집단의 출신 지역의 이익만을 대표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행정학 문제 중에서 읽다가 자신이 없다, 기억이 안 난다 할 때는 의미를 잘 새겨보면 돼요. 뭐만을, 그러면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함정이. 2번 정답. 다음 213번까지 하고 쉴게요. 공무원의 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 훈련에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 갈 사람이나 갔다 온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그걸 또 차기 교육에 반영시키고, 이게 피드백이죠. 훈련 결과를, 즉 훈련 결과는 항상 평가를 합니다. 나도 공직생활하면서 많은 공무원 교육 과정을 가봤지만 끝날 때 평가가 없는 과정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평가를 해요. 그걸 모아서 인사고과에 반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육 가서 탱자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겠죠. 교육 훈련의 정의성을 인식시킨다. 이거하고는 능력 발전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교육은 당연히 가는 거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